국회에서 법안 발의의 홍수 속에 폐기된 법안 수두룩하죠. 국회 민낯이라는 지적도 상당합니다. 국민 삶에 필요하고 또 변화를 시킬 수 있는 법안에 대한 고민, 절실히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오늘은 이성만 무소속 의원과 말씀 나눠보죠.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이성만입니다. 자, 입법은 5천만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또 신중해야 하고 또 강제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명확해야 됩니다. 실적 쌓기, 내가 뭐 몇 건을 발의했다. 계류되거나 폐기되면 아무 소용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성만 의원께서 국회에서 최초로 여러 법안도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처음 냈던 것 중에 하나가 전세 사기 방지법입니다. 네. 그래서 그 임차인이 임대인으로 봤을 때 전세 사기를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알려면은 가장 쉬운 게 임대인이 국세를 미납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면 뭐 전세 사기할 사람이 뭐 국세를 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알면 제일 간편한 방법인데, 그전에는 계약서가 써 있지 않으면 절대 열람을 안 해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를 바꿔서 계약 전이라도 열람할 수 있게 해서 제가 입법 발의했고요. 이거는 작년 3월에 통과돼서 본회의 통과돼서 현재 시행 중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갖는 부담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임대료입니다. 그래서 반값 임대료법을 냈고요. 이거 자체는 통과는 안 됐지만 소상공인 지원법 등 이 코로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만드는 그 물꼬를 뒀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논란이 된 건 횡재세법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횡재를 하는 사람들 또는 기업들 좀 세금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래서 추진된 것인데, 한때 이제 여당에서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설이 나왔다가 지금은 이제 그러지 않는 것 같고요. 민주당은 이제 당론으로 특혜수 운영하는 것 같고요. 현재 그게 계류된 상태입니다. 네. 자, 말씀하신 전세 사기 방지법, 이건 통과됐고 반값 임대료법 등등 어떻게 보십니까? 체감하시는 성과가 있을 것 같고, 직접 시민들 만나보시면 좀 반응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세 사기 방지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미리 시행이 돼서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었다면 작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전세 사기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때도 확인을 해보면 그 전세 사기를 한 건축업자, 임대인이 사실 국세를 굉장히 미납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법안이 시행되고 많이 알려졌으면 이제 그런 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손실보상법의 사실은 그 출발도 반값 임대료법입니다.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이동주 의원도 따로 이제 발의했는데, 이렇게 해서 소상공인 문제가 이제 화두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횡재세, 이거는 사실 민간 기업이 이익을 본 걸 국가가 법으로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느냐, 반대로 손해를 봤을 땐 그럼 보존해 줄 거냐, 이런 또 질문이 생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 경제학적으로 보면 수요가 증가하면 이제 가격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격이 높으면 자연스럽게 이제 공급이 늡니다. 이래서 가격이 안정화되는 게 일반적인데, 뭐 토지나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잘 늘질 않아요. 그러다 보면 가격만 높아지는 그런 부당이득이 생기는데, 보통 렌트라고 하고 경제학적으로도 세금을 물리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원유 같은 거 기름 안 쓰고는 사람들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게 갑자기 수요의 증가와 맞물려서 공급이 제대로 안 된다면 그 정유업자들이 엄청난 이익을 볼 수 있고요.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미국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국내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은행들이 엄청난 예대 마진을 본 것도 사실입니다. 성과급 파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외부적인 환경 요인에 의해서, 본인들의 혁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외부 환경 요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공급이 제대로 반영해 주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생긴 거기 때문에 이건 세금으로 해서 해결을 해야 오히려 합리적인 그 경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그런 법을 발의했고요.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유럽은 상당 국가가 영국도 도입하고 있고요. 독일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국회 중에 이 민주당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하셨습니다. 부본부장입니다. 예. 뭐 관련해서 국회에서 뭐 목소리도 굉장히 높이셨는데, 하지만 이태원 참사 특별법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했잖아요. 좀 여러 마음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아주 너무 아쉽죠. 사실은 그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유족들의 요구, 사실은 가장 큰 피해를 본 분들이 유족 아니겠습니까? 예. 그 가족들의 요구상, 가족들이 볼 때는 아직 시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알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족들의 마음을 담은 것이고요. 그 중에서는 그래도 좀 여당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민주당에서 수차례 절충안을 내서 만든 법안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여당이 일단은 동의하지 않았고요. 다 네. 퇴장을 했죠. 본회의장에서도. 그리고 그것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고 뭐 보상으로만 다 해결하려는 생각을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유족들의 본질적인 마음을 이해하지 않고 좀 표현이 해도 되나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좀 천박한 접근을 하는 게 아닌가 네. 싶어서 진짜 마음이 아픕니다. 예. 자,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성만 의원께 주목하는 부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도 어제 검찰 기소가 예, 있었습니다. 어제 검찰이 기소했죠. 예. 불구속 기소를 했죠. 송영길 대표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 민주당 탈당하셨고 또 이제 선거 국면인데 뭐 복당에 대한 생각도 있으실 거고 뭐 총선에 대한 생각도 있으실 거고 상당히 할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4월 12일 날 압수수색을 받고 구속영장을 2번 청구를 네네.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국회에서 기각되고 두 번째는 법원에서 기각이 됐는데 이게 8월 4일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 보통 불구속 기소를 2, 3주 내에 하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예. 왜냐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은 그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감이 있다는 걸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한 8월쯤에 해야 되는데 한 6개월 동안 안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시간을 끌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당연히 4월 10일 치루어지는 총선을 겨냥을 해서 저에게 어떤 이미지들을 좀 깎아내리고 좀 어떻게 보면 외부 충격을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정치 검찰의 행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번 주 월요일 날 2월 5일 날 제가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네네. 출마 선언도 하고 이왕 출마하는 김에 제가 저희 당에서 당시에 좀 우리 당이 좀 시끄럽고 돈봉투 문제로 좀 어려움을 처하니 좀 탈당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공고를 받아들여서 탈당을 했고 또 유의미한 판결을 받으면 돌아올 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저는 탈당하고 유의미한 판 기다리려고 했는데 기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월 5일 날 출마 선언과 함께 복당 신청도 같이 한 상태입니다. 네. 그러다 저 어제 갑자기 뭐 불구속 기소가 되는 바람에 그때 아마 그 복당 여부를 좀 심의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당 여부는 일단 좀 보류를 하고 예. 좀 상황 파악을 한 다음에 다시 결정하는 걸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복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데 총선 국면에서 어쨌든 지금 뭐 부평 갑 지역구신데 출마 선언하셨는데 민주당에 또 예비 후보 등록한 분들도 있단 말이죠. 심정이 좀 어떠십니까? 뭐 심정이야 일단은 일이 벌어진 거니까 네. 그거는 이제 뭐 받아들여야 되고 뭐 정치적인 활동을 하면서 그런 외부적인 어떤 시련 같은 거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특히 또 이번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뭐 검찰 정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검찰들이 이 법의 잣대라는 걸 활용을 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일상화되다 보니까 제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저한테 맞서서 싸울 기회를 주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는 꼭 우리가 이겨야 되기 때문에 만약 제가 나가서 이긴다면 총선에 승리한다면 검찰이 유죄라고 얘기했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유죄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분명히 하고 싶고 만약 그런 여러 가지 갈라져 있는 뭐 제가 지금 무속 상태니까 더불어면 관련 상태가 한다면 그때는 다양한 단일화 과정을 통해서 좀 후보를 하나로 모으는 그런 작업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그동안 부평 지역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애쓰셨고 애정이 깊으실 텐데 또 부평 지역에 여러 현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또 기회를 다시 한번 받는다면 어떤 점을 좀 중점적으로 해결해 보고 싶으세요? 아무래도 이제 인천이라는 곳이 300만 명이 모이는 이게 중심 도시이기도 하지만 네네. 서울에 약간 종속성도 갖고 있는 그런 이중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대외적인 어떤 교통망 체제가 되게 중요한데 부평이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GTX B 노선이나 경인전철 지호와 같은 걸 이제 완성시켜서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야 되고요. 더 궁극적으로는 이 부평이나 계양이나 그 주변 일대에 그린벨트도 많고 또 군부대 지역도 많습니다. 향후 군부대 이런 지역들은 개발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때 건 바이 건으로 해당되는 토지를 활용할 게 아니라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한다든지 또는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지정한다든지 해서 장기적인 미래 비전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까지는 부평이 그런 게 좀 부족했습니다. 네. 그래서 재선이 되면 이제 그런 문제를 집중할 그럴 생각입니다. 저 의원님 민주당 탈당 이후 부평 갑 총선 구도가 좀 핫해졌습니다. 네. 뭐 전략 공천 이야기도 나오고 과거에 지역에서 그때 이제 열린우리당이었나요? 의원을 했던 문병호 전 의원도 당적으로 옮겼다가 다시 이번에 개혁신당으로 또 여기 나온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예. 얘기도 있고 전략 공천 얘기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각에선 제로섬 게임 아니냐, 치킨 게임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는데. 일단은 뭐 선거라는 것 자체는 이제 경쟁 체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시스템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국민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당이나 이런 문제들은 국민들이 재선택을 하는 과정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정당이 개입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저는 일단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윤석열 정부가 참 무능하고 무도하고 윤석열 정부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거와 궤를 같이 하는 제 정당이나 제 세력이 있으면 저는 함께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앞서서 얘기했듯이 뭐 단일화 과정을 좀 네. 겪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완료가 되고 나서 뭐 제가 복당해서 간다면 뭐 제일 이제 해피한 거고 저야 뭐 더불어민주당과 생각을 같이 하니까 그리고 또 이후에 이제 그렇게 하면 생각이 다른 제 정당들이 모이면 그때는 진짜 열심히 뛰어서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비전이 뭐고 우리 부평 구민들에게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뭔지를 소상히 설명드려서 꼭 선택받도록 하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 검찰의 잣대에 의한 법의 남용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기준과 원칙을 분명히 해서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어느덧 예정된 시간입니다. 내일부터 이제 설 연휴인데요. 시청자 여러분 또 지역민들께 한 말씀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내일부터 4일간 이제 설 연휴이신데요. 그동안 이제 뭐 보지 못했던 또 가족분들, 친구분들 이렇게 많이 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행복한 기간 되시고 또 이를 통해서 더 우위가 돈독해지고 또 삶이 풍성화되는 그런 설날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네, 부평갑의 이성만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의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